최근에 이제 좀 후보군이 되는 거는 아무리 뒤져봐도 반도체가 제일 나아요. 다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좋아 보이고요. 소외된 중소형주로의 순환매 장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대형주 주도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 순환매를 잘 하시는 분은 잘 하겠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가끔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아까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 들어갔다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한국은 이제 올해 5월이 되면 MSCI 선진국 편입 여부를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추진을 하겠지만 이번에 왓칭 리스트에 들어갈 거지는 않아요. 뭐 내년 정도에 왓칭 리스트 들어간다 보면 하여튼 분명한 건 갈수록 한국 증시는 이제 이머징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격에 맞는 선진 시장적인 기준이 부여될 거예요. 그럼 선진 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차이는 뭐죠? 김 작가님께서도 해외 투자하실 때 베트남 경제 좋아진대 그러면 베트남 한번 살까? 그렇게 사시죠. 베트남의 특정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머징 국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 정도 뭐 대만과 한국처럼 어느 정도 선진국의 국민소득이 된 나라의 특징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만의 TSMC를 살려고 할 거고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려고 할 것이고 한국의 조선주를 살려고 할 것이고 엔터에서는 그래? 하이브 같은 회사도 있고 뭐 이런 소위 선진국 증시가 된다는 거는 모든 주식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산업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진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화장품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화장품 주식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였지만 그래? API라는 회사가 나와서 그건 굉장히 경쟁력이 있네. 라면 회사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삼양식품이 됐던 거고 증권주는 어떻죠? 증권주도 옛날에는 거래대금 늘면은 모든 증권주가 다 같이 올라갔다 다 같이 빠졌지만 어느 날부터 몇몇 증권주들만 다른 행보를 보이잖아요. 이게 선진국의 특징이라는 건가요? 선진국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실 집중 투자의 시대가 열렸는데 많은 분들은 온기의 확산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끔 돌죠, 순환매가. 근데 그것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고 우리가 아까 분명히 장기적인 투자를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 드디어 작년부터 시작한 이 장기 투자 영역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것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주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증시는 선진적인 기준에 표준에 부합되게끔 여러 자본들이 압력이 올 것이고 그러한 변화로 해가는 과정이라면 외국인들도 그러한 자금의 흐름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과거처럼 그냥 한국이 이번에 좋아진대 들어왔다 나가고 한국 옛날에 있잖아요. 한국에 처음 투자했던 펀드가 이머징 주로 투자하는 펀드였어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증시 상승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코스피 주당 순이익이나 밸류에이션 재평가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골라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특히 자사주 부분은. 제가 가끔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를 언급하는데 증권주에도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몇 개 있고 지주들도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의 고질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소위 더블 카운팅 이슈예요. 지주사들의. 그런 지주사들의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된 것이냐 이런 고민도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현대차가 움직였을 때 동시에 좀 같이 움직였던 기업 중에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예요. 글로비스도.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도 순환 출자예요. 그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가 상장을 해서 오너 일가들이 돈을 벌어서 뭔가 사야겠죠. 동시에 글로비스 같은 회사들도 그거 연동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사면서 동시에 어떤 이런 지배구조의 재편에 아직 놓여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과거에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오용되었거든요. 이제는 그건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한국 증시는 매우 기대 요인 아닐까요? 지금 현대차 얘기해서 현대차가 올해 1월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룹주였는데 현대차가 로봇 선도주자로 부상하면 시총 3위에 올랐는데 자동차 산업이 피직계와 결합하며 얻게 될 새로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이고 이거는 좀 많이 거품 있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내러티브도 이제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많이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다모다란의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가 결합돼서 스토리가 결합돼서 증폭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차는 좋은 회사였는데 여기에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상당히 재평가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겠죠. 많은 기업들은 재평가되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좀 오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한국이 가진 경쟁력 어떤 기업들이 있냐고요. 우리나라가 우주 관련주 얘기하는데 우주 산업 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미래에셋 같은 게 좋아 보이는 게 그런 거죠. 또 하나 로봇 관련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로봇 회사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산업용 로봇 회사들이에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죠. 그냥 그걸 만든 거예요.
로봇의 세계적인 강국은 미국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중국 부품을 못 쓰게 할 거니까 한국의 로봇 부품질이 좋아질 거다 하는데 중국이 만드는 부품을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최근에 가장 제가 좀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는 우리가 시장이나 기업이나 그거 자체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를 근거처럼 쓰고 그것이 마치 분석인 양 얘기하는 게 너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난 현대차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단기적 과열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게 보지만 나머지 로봇주들 특히 숫자가 전혀 없는 일부 로봇주가 지금도 시총이 1조가 넘어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요건 뭘 가고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페이스북 보니까 로봇 실적 보고 몇 개 기업이 두세 개 기업을 이미지 올렸더라고요. 시총이 너무 높다는 코멘트를 올리셨더라고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신은 뭐 한다고 그러겠냐 하겠지만 개인 SNS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좀 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알테오젠 사태가 주는 시사점이 매우 커요. 알테오젠은 알다시피 그냥 그런 바이오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머크와의 계약이 나왔고 우리는 그 소위 로열티율이 5%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이없던 건 뭐냐면 2%라는 건 이미 작년 11월 계약에 기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아무도 그거를 보질 않았던 거예요.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알려진 건 모증권사에서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서 알려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5%면 한 1조 정도 이익이 나니까 멀티플이 비싸 보이지 않았지만 그 2%가 되는 순간 30%로 바뀌는 거예요, 이익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아까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면 그냥 시장은 극단적이에요, 서로. 그래 윤주현 그럼 쇼치자는 거냐? 곧 무너진다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가 어쩌면 나의 흐름을 좋게 가져가기 위한 어쩌면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금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스토리텔링 주식에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알테오젠 사례를 들고 말씀드린 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 갖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 거였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인텔이 실적이 나왔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텔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숫자가 받치면 안 되는데 내러티브로 올라간 주식이에요. TSMC와 비교가 안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엄청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대로 생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요? 가이던스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빠져도 버틸만 한데 실체가 약한 기업들마저 주가가 펌핑 돼 있다면 그 기업들은 빨리 줄이셔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근데 삼성전자, 뭐 하이브, 비레스진 이런 기업들 좋게 본다 얘기해 주셨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좋죠. 밸류는 제일 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이 딱 하나죠. 하이닉스는 HBM만 위주로 하는 건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크니까 낸드가 최근에 돌아서고 있거든요. 낸드 쪽이. 그러면 훨씬 턴어라운드 효과가 크죠. 인텔 같은 사태가 나오면 인텔이 안 돼?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가 좋아지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 사실 작년 12월부터 오히려 장점이 돼가고 있는 거죠. HBM 쪽에서는 아직 뭐 크게 사이스에 뒤지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의 경쟁력을 갖고 상당히 많은 마진을 갖고 있거든요. 메모리가 저렇게까지 마진 높아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 저도 뭐 삼성전자 주주라서 삼성전자 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좋아진 게 삼성전자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HBM에서 그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주가 별로 많이 못 오른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시장이 사이클이 그냥 좋아지니까 아니 메모리 쪽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죠. 메모리 사이클이 왔으니까 좋은 사이클 거고. 왔으니까 거기다 파운드리도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파운드리 쪽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던 것들이 이런 만드는 회사가 아주 많다면 삼성전자가 도태되었을 텐데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삼성은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진 거에 대한 케이크 요만한 케이크가 아니라 딸기 케이크 이만한 게 온 거예요.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상황이니까 운도 좋았지만 기본적인 체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예전에도 사실 사이클은 있었을 거잖아요. 네. 몇 년마다 사이클은 왔다가 빠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 사이클과 다른 거는 그만큼 케이크 너무 커진 사이클이라는 건가요? 예전 사이클은 기껏해야 교체 수요 뭐 이런 정도 뭐 새로운 기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서버 같은 거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투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투자 사이클은 2, 3, 4년 그때 반도체 사이클 정도예요. 저도 그때 94년에 증권사 들어왔기 때문에 얼떨떨 할 때요. 기억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면 그 당시와 비슷한 정도예요. 그러면 그 뒤에 IT 버블까지 갔던 사이클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 세계적인 소위 AI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참여하는 넘버, 기업의
수가 많다면 뭐 이 정도 효과를 못 누릴 텐데 뭐 없는 데다가 또 전략적 판단도 어쩌면 단합적이죠. 증설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부장을 기대하고 지금도 소부장이 올라가고 자꾸 이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사이클은 증설을 없이 마진을 많이 먹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오래 가고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증시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네. 강조하시던데 올해 1분기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작년 9월에 시작된 소위 EPS 사이클이 저는 1차적으로는 2, 3월 정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9일 날 이번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더 2026년에 이익 전망이 올라갈 거예요. 같은 날 발표하기로 했죠. 그렇죠. 지금 벌써 170조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200조가 나올까요? 영업이익이. 여기서 던져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찍었냐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 오늘 아침에 170조가 찍혔다는 거는 컨센서스가 거긴 아니지만 점점 그걸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EPS가 올라가지만 어느 시점 만약에 이번에 1월 29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애널리스트의 리비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200조는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대이익은 꺾일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는 지는데 좋아지는 속도가 꺾이다. 기울기가.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은 그 기울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2분기부터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건가요? 조심하지 않으면 빠진다가 아니라 지금 같은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건 작년 10월 정도에 소위 디램 가격이 치솟기 시작할 때 쫓아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은 확신에 차 있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앞서 지금 계속 이 추정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드린 말씀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계속 올 1월에서 2월 전반부가 상반기의 주식시장으로서도 가장 화려한 시기가 될 것이다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그거마저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8개월 만에 현금을 좀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일부라도. 현금 확보라는 게 1, 2월에 확보하라는 의미인 건가요? 지금부터 뭐 알아서들 제가 어떻게 또 날짜를 딱 알겠어요. 근데 지금 시점부터는 29일 날 결국 실적이 나오고 나면 뭐 슈팅이 위로 더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자꾸 부닥치는 모습이 나올 거야. 뭐 5,100이들. 지금 분위기가서는 막 5,300, 400은 당연히 갈 거로 다들 생각하시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5,400대 주식을 더 살 거냐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분들에게 30% 현금을 추천하는 건 이해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대표님도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와서 개인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대표님 같은 고수분도 이제 지금 현금 비중을 익절하면서 늘려가고 있나요? 고수라고 하자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종목이 돌아가면서 그냥 좋게 보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기대 안 했던 LG전자 같은 거 갑자기 한번 올라서 주고 미래에셋도 생각보다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러면 뭐 이 익절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냥 포트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분 놔두고 슈팅 나올 때 조금씩 줄여놓는 거죠. 전자도 좀 줄이고 다 줄여놓으면 어느 날 보면 현금이 한 20%, 30%까지 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자칫 주식을 100% 가져가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히려 어떤 순간인가 주식을 다 던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식을 다 팔고 다 사고 이러고 싶어들 하세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주 뛰어난 투자자면 모르겠지만 어떤 최악의 경우도 보통 한 50% 정도까지는 주식을 들고 가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20, 30%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30%가 이제 나중에 조정이나 겪을 때 들어가기 위해서 비중을 남겨둔 건 이해했는데 혹시나 어떤 다른 섹터나 이런 거를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좀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뭐 당연히 찾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좀 후보군이 되는 거는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아무리 뒤져봐도 반도체가 제일 나아요. 다 좋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회부에 아주 글이 자주 올리세요, 여러분. 요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안 올리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투자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뭐 그렇지 않아. 요즘은 종목을 안 올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제가 다른 활동이 있어서 뭐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동안에 안 올리는데 주로 몇 개월 전부터 제일 많이 오른 게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미래에셋증권, 뭐 하이브 뭐 이런 것들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뭐 한전 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건 그거에 뭐가 있을까 해보면 요즘 아이디어로 좀 고민하는 거는 아직 정리는 덜 돼 있는데 좀 리플레이션 사이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결국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막 인플레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런 커머디티 가격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또 하나 그 사이클이 왜 온가 보면 그걸 촉발시킨 곳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알다시피 전 세계 인플레를 막아왔잖아요. 디플레이션 국가가 돼버려가지고. 중국이 계속 디플레 수출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잘 안 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자신의 디플레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독특했던 사이클 중에 하나가 정제 마진 같은 게 좋아지면서 SOL 같은 회사가 매우 좋아졌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스판덱스 같은 부분들이 가격 반등이 심하게 나왔어요. 한국에 네. 관련된 게 효 무슨 기업이 있어요. 효 무슨 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스판덱스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재 케미칼 쪽에서도 한국도 어떻죠? 케미칼사 다 망해가지고 지금 막 구조조정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중국이 먼저 알아서 조금씩 그 생산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 크지 않지만 좀 기회의 영역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케미칼 쪽 좀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은데 그냥 업종 전체가 아니라 기업별로 어쩌면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이거는 팁으로 드리자면 굉장히 소위 주주 환원을 할 만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캐시플로우라는 게. 그게 매우 풍부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여러 애널리스트나 사람들 불러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한 두세 개 기업이 있는데 반도체에서. 반도체 말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업이 꽤 많아요. 게임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에서 이제 물어본 거죠. 주가는 계속 내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주 가치가 좀 주가가 올라갈까? 그러면 환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움직임이 있으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결국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아까 이익 측면에서는 반도체만한 게 없지만 아까 말했던 소위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좀 불안정할 때 방어적인 성격도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놔도 되는 종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하는 이야기 하셔서 대주주가 갑자기 생각나서 삼성전자의 홍나희 이제 그 관장님이 이조치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이슈이지 앞으로 뭐 전혀 악재가 되지 않나요? 주주 환원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게 있죠. 삼성전자는 번 거에 잉여 현금의 50%를 환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올해 어떡하죠?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영업에서. 네. 그럼 50%를 환원하려면 투자 M&A가 돈을 써야 되는데 아직 그 결정이 안 났죠. 삼성전자가 가진 지금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주주 환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나희 씨의 물량도 두려운 만큼 사실은 전자 입장에서는 이 현금을 환원을 하기로 해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도 세게 사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매일 들어와요, 자사주도.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제가 두 번째 치고 이런 쪽에 좀 안전판이 마련된 것들이 이름 주주 거의 거버넌스 관련된 소위 힘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